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남북 대결인가요? 네, 지난 9월 19일 북한은 탄도 중량을 4.5톤까지 늘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내륙 표적에 명중시킨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고 있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기존 0.5에서 2.5톤 수준에서 무려 4.5톤 수준까지 늘린 화성포 11다 4.5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거죠. 이어서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에는 설계상 4.5톤급 초대형 상용 탄두, 그러니까 상용 탄두라는 게 뭐냐면 재래식 탄두라는 얘기예요. 이 재래식 탄두가 장착됐다라고 하면서 시험 발사는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중등 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 시험을 지켜본 김정은은 핵 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상용 무기,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죠. 이 상용 무기 부분에서도 세계 최강의 군사 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즉, 이번에 발사된 화성포 11타 4.5가 재래식 무기임을 의미하죠. 한편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우리 역시 현무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비록 캐니스터만 공개되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크기는 분명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고중량 탄도미사일 경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분석은 나온 것이 있었나요? 네, 합동참모본부는요,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발사가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시험 발사에 이은 두 번째 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1일의 발사의 경우 북한은 두 발을 발사해서 한 발은 600km를 비행했지만 다른 한 발은 120km만 비행한 다음에 평양 인근 내륙에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합참은 이걸 실패로 판단했죠. 이어서 합참은 9월 19일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탄착점이 함경북도 산악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통 우리가 북한이 뭐 미사일 도발하면 바다에서 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륙에 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륙에 쐈다고 밝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바다에 쏴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무인도에 대는 쏘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칫 이게 내륙에 발사했다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륙을 향해 발사했다는 것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북한이 자신들도 지하 관통탄을 개발하고 있음을 어필하고자 산악지형을 향해 발사했다는 점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육군이 현재 배치를 진행 중인 현무5 탄도미사일을 의식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죠. 얘네가 고중량 탄도미사일을 따로 개발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왜? 핵무기가 있으니까. 핵탄두가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4.5톤짜리 고중량을 했다, 이건 뭐예요? 벙커버스터. 얘네들도 관통탄, 벙커버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번에 공개된 현무5는요, 탄두 중량이 8톤 이상입니다.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탄두 중에서 가장 무겁죠.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현존하는 지하 관통탄 중에서 가장 관통력이 우수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중량 지하 관통탄을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북한이 핵무기나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려고 시도할 경우 반드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함으로써 보복하겠다는 이른바 뭐예요? KMPR, 즉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 전략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KMPR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미연합군이 보유한 첨단 정찰 장비, 그리고 정밀 타격 무기, 그리고 참수부대로 알려진 특수전 부대를 활용해서 북한의 전쟁 지도부와 전략시설을 응징 및 제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북한의 독재자와 그 수뇌부는요, 자국 인민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향한 위협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죠. 북한 수뇌부들이 가장 믿고 있는 것은 북한의 화강암 안반지대를 굴착해 만든 지하 벙커입니다. 핵 무기의 직격에도 견딜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현무5와 같은 관통 탄도는 뒤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하겠지만 북한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 파괴를 넘어서 벙커를 붕괴시켜서 생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작전 당시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미국의 지하 관통탄에 생매장 당할 것이 두려워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지하 벙커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동할 경우 당연히 자신의 군대를 제대로 지휘 및 통솔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라크군은 미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주일 만에 바그다드가 함락되면서 허무하게 붕괴됐죠. 사담 후세인 역시 독재자란 특성상 지속적으로 자신이 건재함을 보여줘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감춤에 따라 곧바로 권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미군 특전부대로 구성된 참수부대에게 쫓기다가 결국 체포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한미연합군이 노린 것도 바로 이러한 경험의 반복입니다. 북한 김정은 이하 수뇌부들이 충분한 지휘통신 장비를 갖춘 벙커에 있으면서 체계적으로 저항하면 엄청난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한테 북한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당연히 북한 수뇌부들은 벙커를 벗어나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를 한미연합군의 정찰 자원이 추적하고자 하는 거죠. 이와 동시에 우리 한국군 참수부대가 북한 영토의 침투, 주요 교통로와 거점에 숨어 매복하면서 북한군 수뇌부의 이동을 관측하게 되고 표적이 특정 건물이나 벙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파악하면 곧바로 한미연합 공군이나 육군의 탄도미사일을 호출해 타격하게 됩니다. 만약 호출할 시간이 없다면 12.7mm 대구경 장거리 저격전과 자폭드론을 활용해 원거리에서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죠. 이러한 참수 작전을 위해 한국군 참수부대는 이스라엘 IAI사가 개발한 로템-L이라는 자폭 드론을 2023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템-L은 전체 중량 5.8kg에 작전 거리는 10km 정도죠. 1.2kg 탄두를 탑재하면 30분, 감시 정찰 용도로 날려보내면 45분간 작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중량 1.2kg 탄두는요, 방탄 리무진과 촬영 장갑차 정도는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수부대는 자살 특공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나 항공기만으로는 탐지할 수 없는 현장의 분위기나 움직임을 포착, 이를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장거리에서 제거하는 특수전부대입니다. 아무튼 북한의 고중량 탄도미사일에 우리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북한의 고중량 탄도미사일에 대응 국방부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탄도 중량 8톤에 이르는 현무5를 국민한테 공개했죠. 일단 다른 탄도미사일 탑재 차량에 비해서 크기가 압도적이에요. 국방부는 지난해 국군의 날 당시에 지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현무라고 적힌 컨테이너를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을 공개했었죠, 한번. 근데 이거는 탄도 중량 2톤급의 현무4였어요. 이렇게 국방부는 북한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에 나름 고심하고 있지만 도리어 국내 전문가들은요, 북한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이 중량 4.5톤짜리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형 로켓을 사용하고 사거리를 포기하면 얼마든지 대형 탄두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탄도미사일 탑재형 지하 관통탄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탄두가 지표면에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량으로부터 시작해 지하 관통 시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특수광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지하를 관통한 이후 적절한 지점에서 탄두를 폭발시켜야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내충격형 전자식 신관을 개발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추가해 북한의 고중량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이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가도 문제죠.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 관통용 고중량탄은요, 속도가 너무 높으면 지상과 충돌할 때 파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아주 정확한 각도로 충돌시킬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도미사일의 비행 속도가 느리면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통해 요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사실 이 북한한테 가장 큰 위협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 국가는요, 권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분산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유고시에 권력 승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대통령이 사망해도 국가의 지휘 체계가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처럼 김정은이 재개되면 당장 권력 체계가 붕괴되고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허약한 체계가 아닌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역사 얘기 하나 하면요, 13세기 당시에 어쌔신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암살자. 이 어쌔신이라는 단어의 시작점인 이슬람 니자리파의 암살자인 아사신파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유럽의 성전 기사단이나 템플 기사단이었어요. 왜냐? 이게 다른 지배자들과는 달리 기사단의 지도자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됐어요. 그래서 설사 지도자를 암살해도 집단이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민주주의의 국가처럼 공통의 가치관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암살자를 향해 보복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난번에 샤르의 군사연구소 채널과 160년 산삼 진액 산보아가 함께 하늘사랑 장학재단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뜻에 동참해 주셨고 삼삼 진액 제품에 대한 관심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산보아의 맛이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홍삼 많이 섭취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산보아는 물을 섞지 않은 고농축 삼산 진액이라 그런지 풍미가 진짜 깊고 진한 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맛 자체에서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실제로 홍삼 19포 분량의 유효 성분과 산보아 1포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의 양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산보아가 특히 남성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지난주 구매해 주신 분들의 후기 내용 중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요, 남성으로서 자신감이 떨어져 고생했는데 산보아 섭취 후 힘이 생겨 놀랐다고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커피 없이 하루 보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산보아 한 포로 개운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주무시는 분들, 그동안 홍삼이나 다른 건강식품 먹고 효과를 못 느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순직하신 공군 조종사의 자녀를 위한 한국 하늘사랑재단 후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샤르의 군사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한정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 한번 클릭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직하신 공군 조종사 영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해 주신 산보아의 수익금 일부가 기부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미사일의 신뢰성은 어떤가요? 북한이 4.5톤급 탄두의 운반체로 사용한 KN-23 탄도미사일에 대한 거품도 꺼진 상태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대량의 재래식 탄약과 함께 북한이 자랑하는 KN-23 탄도미사일을 최소 60발 이상 넘겨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KN-23이 실전에 투입되기 이전 KN-23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M으로 호칭되면서 미국의 패트리엇 체계로도 쉽사리 요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죠. KN-23의 실전 투입은 우크라이나군이 회수한 파편을 통해 확인됐고요. 이와 동시에 KN-23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발표에 따르면 KN-23의 절반이 공중에서 폭발하거나 표적에 제대로 착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6일 우크라이나 디펜스 익스프레스 편집장 올레 카트코프는요, 북한의 KN-23에 대해 보도하였고요.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 러시아가 탄도미사일로 수도를 공격하면서 키우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공군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보에 따르면 키우 외곽 브로바리 근처 숲에 떨어진 미사일 중 하나는 북한산, 구체적으로는 KN-23 미사일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어제 온라인에 유포된 공격 영상에는 미사일이 통제 불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북한 미사일이라는 것을 더욱 확증해 줍니다. 북한 미사일의 절반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중에서 분해됐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제의 공격에서 북한 미사일 중 적어도 하나가 공중에서 분해되어 무질서하게 땅에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키우 교회가 의도된 목표였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렇게 서술했죠. 그럼 북한제 KN-23은 왜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질까요?
우크라이나군이 회수한 KM-23의 잔해를 통해서 미사일 자세저에 사용되는 부품 중에서 일본제 상용 베어링과 함께 유도용 전자부품 상당수가 일반 상업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민수용 부품인 것이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군용 부품이 아니라 상용 부품들인데, 이들 상용 부품들은요, 초음속 비행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대응하도록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뢰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나 러시아는 서방이 금수하고 있는 전자부품을 확보하고자 서방에서 세탁기나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민수 가전제품을 수입한 이후에 이곳에서 칩을 분리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칩이 손상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앞서 7월 1일에 발사된 화성포 11다 4.5 중에 한 발이 추락했을 것이라고 평가되는 것처럼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절반가량이 폭발하거나 제대로 표적에 탄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관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제 무기를 당 간부 보고용 혹은 프로파간다용 무기로도 혹평하기도 하죠. 하지만 북한이 이번 실전을 통해 소중한 실전 데이터를 얻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북한이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한다면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자, 그래도 절반이 제대로 비행할 경우 이를 요격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죠. 우크라이나 공군사령관 미콜라 올레추크 중장은요, 8월 6일 있었던 KN-23 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습니다. 2024년 8월 6일 밤 적군은 모로네시 지역의 키예프주를 향해 이스칸데르 M과 KN-23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이동식 방공부대, 대공미사일 부대 및 공군 방공부대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대공 전투 결과 이스칸데르 M과 KN-23 탄도미사일 2기, KH-59 유도미사일 2기, 자폭 무기기 15대가 키이우, 헤르손, 그리고 미콜라이프 및 흐멜니츠키 지역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정보를 취합해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엇은요, KN-23과 이스칸데르 M은 물론 KH-42 킨잘과 같이 최대 속도가 마하 10에 달하는 극초음속 무기도 성공적으로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요격되지 않은 KN-23은 자세 제어를 상실하고 엉뚱한 장소로 갔기에 요격하지 않은 사례였고요. 다시 말해 북한의 KN-23이나 이스칸데르 M이 그 유명세와는 달리 패트리엇으로 쉽사리 요격이 가능한 것이 증명된 거죠. 우리 군은 현재 8개의 패트리엇 포대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함께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패트리엇 팩3와 동급인 천공 블록 2가 배치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패트리엇 팩3 MSE와 동급 혹은 그보다 높은 성능을 목표로 천공 블록 3가 개발되고 있죠. 무엇보다 중량 4.5톤짜리 탄도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은요, 복잡한 회피 기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낙하 충격을 줄이고자 속도 역시 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손쉬운 표적에 해당되죠. 그렇다면 우리 현무5는 어떨까요?